안녕하십니까. 엉뚱한 경제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저는 어떤 경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아주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런 식견이 풍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30대 중반의 일반적인 직장인이고요. 그냥, 그런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 살다가 그냥 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의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저같이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 주제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격.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요새 관심이 높은 어떤 아파트 가격으로 갖다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거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가 여기 이제 요 아파트 보면 이제 113동이죠. 113동에 501호 사는 사람이 만약에 10억에 팔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냥 파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그게 가격이죠. 이거를 그냥 10억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파는 사람이 10억에 팔겠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주변에 501호가 10억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701호는 5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501호가 그거 팔리겠습니까? 절대 안 팔립니다. 다 저기 701호 5억짜리 사지 누가 10억짜리 삽니까?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10억에 내놓은 사람은 5억으로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가격이 5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주변 어떤 시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파는 사람들이 501호, 701호, 601호, 801호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10억에 다 내놓자. 10억에 다 그냥 그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 그러면 이제 주변 시세가 다 없어요. 다 10억인 겁니다. 그러면 또 이래 되는 거지. 이제는 또 부르는 게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한 15억 부르면 그냥 15억이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되게 단편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돈이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가 팔립니까? 아니, 사는 사람이 모든 이렇게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아봤자 5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가 어떻게 팔립니까? 그럼 이제 파는 사람이 생각하겠죠. 아씨, 안 팔리네? 9억을 해보자. 8억을 해보자. 7억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5억에 달하면 이게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자, 매수자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매수자와 이런 매도자가 이제 쉽게 말합시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재화를 교환하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사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어떤 가격이 있을 거고 파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할 때 그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경제학에서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뭐 유사한 거죠.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그러면 가격은 뭐 그렇게 결정되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파는 사람을 떠나서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건설사가 만들어가지고, 응? 분양을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사는 사람이 가용한 돈이 5억밖에 없는데 아파트를 만드는데 드는 원가가 뭐 이 재료비도 있을 거고, 그 뭐 운송비,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인건비 이런 것도 있는데 원가가 6억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만든 사람은 이거를 5억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사는 사람이 돈이 5억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만들어서 팔면 1억 손해잖아요. 그럼 이거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이렇게는 안 팝니다. 적어도 뭐 20% 마진 정도로 남겨가지고 7.2억 정도는 팔 거예요. 근데 이 사는 사람이 만약에 돈이 5억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파트 원가가 적어도 한 3, 4억 정도 돼야 이 아파트를 만들 거예요. 응? 그래, 이 아파트가 만들어져야 거래가 되고 그거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니까 뭐 정의를 또 해보자면 이렇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어떤 교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데 최소한 생산 원가보다 높은 것, 그러니까 원가보다는 가격이 높겠죠. 원가보다 가격이 낮아버리면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만들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만들지 않겠죠.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자, 가격이 이 아파트를 살려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오냐? 예를 들어서 이 사는 사람을 한 30대 중반으로 볼게요. 응? 30대 중반으로 보고 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게요. 이게 지금 시세가 17억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 사는 사람이 17억짜리를 살려면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이 얘가 합리적인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30대 중반이고 20대 중반에 취업을 해가지고 졸라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러면 해봤자 솔직히 근로소득이면 대기업 다니고 옷으로 돈을 많이 고소득자라도 많이 모아봤자 한 2억 정도 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소득이 있는데 뭐 자본소득이라고 하면 말은 또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거나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았다거나 근데 뭐 이 돈이 막 그렇게 자본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억짜리에 전세가 뭐 전세 세입자가 7억 주고 세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억이 있으면 되니까 대출 8억을 받아가지고 저기 뭐야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사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이 17억이 있으니까 17억짜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 17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이 돈은 모은 게 2억짜리고 응? 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17억이나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여기 대출 8억짜리 대출 그 다음에 전세 7억 이게 있으니까 이 가격이 17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출을 안 해준다. 이 대출 안 해준다고 봅시다. 이 대출을 대출을 안 해준다. 대출을 안 해주면 나는 이 아파트를 살려면 9억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단편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27억짜리를 현금 주고 다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단편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면 나는 9억밖에 없어. 9억밖에 없어가지고 이 아파트의 가격은 9억이 되겠죠? 물론 이 전세 사는 사람도 이 7억 주고 못 살아요. 예를 들면 돈이 없어가지고 2억이지? 그럼 전세를 2억밖에 전세를 이게 7억이 아니라 자 2억이요. 2억 예를 들면 2억으로 구했다. 이래 봅시다. 그러면 그 뭐고 그 돈이 한 4억 이 아파트 가격은 4억이 돼야 됩니다. 4억. 그러면 이 아파트가 존나 비싼 이유가 이것 때문이네? 이거는 뭐 전세도 이 7억에 옛날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전세자금 대출해서 7억 산 거 아닙니까? 원래 이 30대 중반 사람이 전세 살려면 2억밖에 못 들어가는데 5억은 전세자금 대출한 거 아니에요. 그 대출이 없다고 치면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대출을 해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존나 오른 겁니다. 이 나라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이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오른 거예요. 지금 이 대출을 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우리나라 대출이 존나 많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2342조 원이고 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지금 대출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자, 그렇죠. 참 이게 우리가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2342조 원만큼 아파트 거품이 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2억 할게 17억 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대출을 국가에서 돈을 막 찍어대가지고 2342조 원을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아니에요. 이게 뭐 다른 그냥 뭐 여러 가지 대출이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도 포함되어 있고 뭐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되어 있고 그냥 가게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이런데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왜 증가하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니까 이게 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 오른 거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돈이라는 거는 또 뭔가 그러면 참 이 돈은 뭔지 좀 애매합니다. 이 돈은 그냥 단순히 한 국가 안에서의 약속일 뿐이에요. 그 이하도 이상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거 5만원짜리 들고 저기 미국에 가면 그걸로 뭐 살 수 있어요? 아니야, 달러 달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거를 그거 거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용화폐라 그래요.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돈을 주면 우리나라에 고기도 주고 쌀도 주고 뭐 아파트도 주고 다 주는데 그냥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보증하는 신뢰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 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일해서 2억을 모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2억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아파트를 살려면 17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옛날과 지금의 돈의 가치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라에서 돈을 계속 찍어서 대출을 해주니까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자, 우리는 그저 그냥 열심히 일을 할 뿐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돈의 가치가 졸라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금을 그냥 거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은 그냥 돈을 미리 떼가잖아요. 월급 주기 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찍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실질적으로 세금을 떼이진 않지만 옛날에 예를 들어서 2억 가지고 저기 집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7억 가지고 집 살 수 있으면 그 가치는 이거 어떻게 보장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국가가 돈을 자꾸 만들어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근본이자라고 돈이 금과 연계돼 있어서 예를 들면 1달러를 국가한테 가져가면 일정량의 금을 줘가지고 국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질 못했어요. 왜냐면 금은 한정적이잖아요. 딱 그만큼 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응? 우리가 만약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년까지 일해서 10억을 모았어요. 근데 나라에서 돈을 졸라 찍어내서 미래에는 한 3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 10억으로 극단적으로 사탕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그냥 거지가 돼 있습니다. 그냥 아예 나앉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참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중에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